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여러분, 뭐, 마지막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저도, 경험이 미숙합니다. 주로, 사용하지 못했던 약이거나 지금까지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약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이런 증상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해석학적으로만 충족되어지고 이런 증상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뭐 한 60년대, 70년대 초반이죠.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때는 분명히 이런 증상이 주변에 있는 걸 저도 봤습니다. 그러나 현대 들어와가지고 저도 제 자식들을 키우고 저 같은 경우 제 주변에서 이와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자, 소음병의 하리호대. 여러분, 우리가 설사는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도 나타나는 증상이죠. 설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변비가 있듯이 설사를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양병의 끝은 뭐죠? 조시죠. 조시. 변비죠. 그야말로 악성 변비죠. 양병의 끝은 뭐냐? 변비입니다. 그러면 음병의 끝은 뭐냐? 그게 바로 설사입니다. 그래서 변비도 무서운 병이고 설사도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변비 있어, 설사 있어 이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한론 구조에서 봤을 때 양병의 끝이 뭐냐? 변비, 대변 보기 어려운 거. 음병의 끝이 뭐냐? 설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설사를 한다 했을 때는 이미 병증으로 심각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손발이 차다 이런 정도가 아니죠. 이렇게 이런 거를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이해해야 된다는 거. 자, 설사를 하기는 하는데 여기에 이 사람이 한술 더 떠서 농혈변을 본다. 농혈변을 본다. 고름하고 피가 섞여 있는 거.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도화탕으로 치료한다. 야, 이거 겁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자, 소음병으로 할이하는 경우, 설사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역탕을 쓰면 되죠. 그야말로 부자재를 쓰면 되죠. 이거는 뭐 각자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지만 부자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맥이 근데 미세하면서 복통이 있고 설사가 멈추지 않으면서 이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피와 고름이 섞여 있는 변을 볼 때는 도화탕으로 쓴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변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 농혈변을 보는 원인을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견해에 따라서 얼마든지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농혈변을 보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소음병으로 2, 3일 경과해서 4, 5일 지내되었는데 복통하면서 있으면서 자, 여기서도 소변이 왜 불리할까? 소변이 불리해서 하리가 부지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사람은 소변을 봐야 되는데 소변을 못 본다는 거예요. 소변을 못 보는데 이 사람이 설사를 한다. 이럴 때 무슨 약을 쓰죠? 오령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사한다고 그래가지고서 무조건 하고 사탕만 쓰는 게 아니라 소변이 분리한 상태로 하리가 부지하면 이런 경우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되는 그 수분이 후음으로 빠져나갈 때, 이럴 때 설사병을 한다는 거예요. 오룡산증에도 분명히 설사병으로 인했을 때 오룡산을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 조건은 소변이 원만하지 못했을 때 이것은 있다는 거. 그런데 여기는 이 사람이 농혈변을 본다는 경우 이럴 때는 도화탕을 써야 된다. 자, 우리가 농혈변을 보는 데 있어서 옛날 사람의 치료약은 두 가지예요. 백두홍탕 아니면은 도화탕. 그 백두홍탕은 언제 쓰느냐? 열을 끼고서 하리하는 경우. 또 도화탕은 이한하면서 장이 활하면서 설사하는 거. 이때 도화탕을 쓴다고 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말로는 자, 하리하면서 농혈 오는 것은 하나는 협열 때문에 그러고 하나는 또 음환 때문이다. 그러니까 열병에도 여러분 농혈변을 보는 확률이 더 많다는 거. 몸이 냉해지면서 농혈변을 보는 것은 적다는 거. 확률적으로. 이게 거의 여러분 한 80%라고 보면 됩니다. 70%에서 80%. 이거는 한 20%에서 한 30%. 자,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이런 말을 했어요. 대체로 10개 중에 8개에서 9개는 열에 의한 거다. 열에 속한다. 이분은 이제 진짜 한 80, 90% 이렇게 했고 10%에서 20% 정도는 몸이 냉해서 그러는 경우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병이든지 여러분 농혈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방을 공부를 하면은 모든 게 다 한 가지 예로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열병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해열제를 쓰죠. 당연히 해열제를 쓰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한의사 입장에서는 정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이 있는데도 여러분 부자를 쓰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왕을 쓰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백호탕이라든가 소시오탕이라든가 승기탕을 쓰는 예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한의학적인 사고방식은 뭐냐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음과 양으로 한과 열로서 이렇게 다 있다는 거. 어떠한 현상에 이와 같은 종류도 있고 이와 같은 종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예로서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죠. 열이 있으면 해열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애쓰면서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뭐 직접적으로 한 거는 아니지만은, 이런 거 한문해석, 상한론 이런 거 원문 해석 같은 게 임상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공부하다가 이렇게 강의를 따라오다가 그만두는 분도 상당히 많은 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 재미가 없어요. 근데 왜 해야 되느냐?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제 경험상, 저는 여러분이 한 번 봤을 때 저는 거의 조문을 100번은 봅니다. 왜냐면은 해석을 하면서 있는 지식, 없는 지식을 다 쥐어 짜야 되기 때문에 보고 또 보고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뭐가 발전이 되냐? 해석이 발전이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제 사고방식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 처방은 우리가 분명히 쓰지 않는 처방이지만 이런 허접한 내용도 자꾸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상당 부분 우리가 한의학의 어떤 발전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비단 한의학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의학적 사고방식이 그야말로 지평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사소한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한문 해석이
그냥 단순히 한문 해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예. 우리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어떤 단편적인 지식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한의학은 6개월이면 다 끝나죠. 예, 속성으로 학원에서 6개월 속성으로 하면은 다 끝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 이 경우 설사가 끝이지 않는 경우는 소변이 전음부로 앞부분으로 요도에서 방광으로 해서 그런 배출되지 않고 흘러나가지 않고 뒤로 흘러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소변 분리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 조문에서. 그래서 특히 소변 분리를 쓸지라도 만약의 경우 농혈변이 없으면 오룡산을 쓸 수가 있다. 이게 맞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양방 계통의 의사분들도 그 학교와 어떠한 그 선생님 라인단에 따라서 어떠한 같은 증상이라 하더라도 약 쓰는 게 사뭇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거기도 약이 다 똑같으면은 뭐하러 자기가 좋아하는 의사 선생님을 찾겠습니까? 같은 것 같아도 또 다릅니다, 거기에도. 우리 한의학은 여러분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이것도 뭐 저 솔직히 말해서 자신 없습니다. 소음병으로 설산을 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의미가 없죠. 이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환자가 설사를 계속 하는데, 설사 자체가 여러분 확률적으로 음병이잖아요. 음병일 확률이 90%잖아요. 이거는 또 반대로 음병인 경우. 그런데 간혹가다 양병이 있죠. 그때 대표적으로 쓰는 게 황련, 황금, 갈근 쓰잖아요. 열성으로 인해서 오는 병도 있잖아요. 설사를. 근데 대부분은 음병이다. 그러니까 사약탕을 쓰는데 양병인 경우도 있다. 이럴 때 그러면서 농혈변을 볼 때 자침을 하라. 이건 조금 저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금감주에 따르면 소음병, 하리, 변농혈에 도화탕으로 써서 끝이지 않거든 본경의 혈에다가 자침하라. 그래서 열이 배설되어서 열이 제거되면은 농혈변이 끝인다. 여러분 이야말로 정말 문자놀이죠. 여러분 약으로도 열이 제거가 되지 않는데 침으로 제거된다는 거는 이거는 결코 뭐 부정할 수는 없지만 쉬운 현상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보세요. 본경의 혈을 자침해라 그랬죠. 본경의 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본경은 어떤 경이죠? 여기서 말하는 본경은 소음경이죠. 자, 그러면 소음경의 어떤 혈자리입니까? 이런 게 표시가 안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의존근감의 주석가 대부분은 소음이라고 하는 명칭을 소음경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이 의존근감의 주석을 다룬 사람들이 결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당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한의학 사회에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은 말을 했을까? 상한론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한론을 읽다 보면은 소음이고 태음이고 태양이고 간에 이것을 경락학적으로 해석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것을 역사에서 처음으로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기릭동동이죠. 저는 기릭동동의 노선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여러분 문제가 따른다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심하다. 도대체 본경 어떠한 혈을 말하느냐? 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은 본경에 자침을 해서 정말로 열이 제거가 된다면 열이 제거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태양병에도 자침할 수도 있고 양명병에도 자침할 수도 있고 소양병 모든 육경변증에 열이 있을 때 어떤 경우는 자침할 수 있다는 논리가 형성되죠. 그러면 굳이 약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논리적 비약을 초래한다는 거. 이와 같은 방법이. 그래서 이것은 설령 중경의 유법일지라도 중경이 이 글이 정말로 중경이 써놓은 글일지라도 이런 것은 저는 믿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글 공부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냉정하고 정말 감을 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경이 썼으니까 맞겠지. 맞을 거야. 맞아. 이런 것은 결국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이게 어떻게 맞습니까? 이런 논리가 어떻게 맞냐고요, 이게. 여기 자침을 하고 하는 게, 침을 놓으라고 하는 게 무슨, 본경혈에다가 자침하다. 그럼 본경혈은 소음경인데, 이것은 그 1차 가설에서 벌써 2차 가설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뭐 오수혈의 어떤 혈을 치료해야 된다. 뭐 상생상각을 따져라. 이런 건 넣어서 3차 가설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거죠. 소음병만 가도 벌써 1차 가설 아니에요. 설사하면은 환자를 소음병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소음병이기 때문에 설사를 한다고 하는 표현은 옳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왜 글이 낯설느냐. 우리가 글을 거꾸로 읽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이와 같은 전제에 의해서 이와 같은 소음병, 태양병이라고 하는 전제를 조건을 맹신을 하고 나서 증상을 거기에 맞춰서 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태양병 경우도 맥이 부하고 신동통하고 뭐 오한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태양병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태양병이 되면은 이와 같은 증상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문자적인 해석이라는 거. 근데 조문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식으로 글을 읽다 보면은 이게 실제 임상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글들이 전부 다 뒤집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현상의 근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확인 불가다. 침을 놓으라고 하는 것은 소음경의 혈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중환을 놓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한계점이 있다. 이것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명분에 빠져가지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열을 제거해서 농열변이 저절로 멈춘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소음병에 구토하고 설사한다. 여러분 이렇게 글자로는 두 글자로 이렇게 쓰여졌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환자가 왔는데 또는 듣기로는 막 토하고 설사를 한다.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수족이 냉하다. 참 이런 건 저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직 수족이 영냉하다. 골랭이라고 그냥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 쓰면 좋은데 이 왜 역자를 썼을까? 이런 게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뒤집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뒤집어진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뜻이에요, 여러분. 태양병 조문 가운데도 그냥 만이라고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심하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심하만 쓰지 않고 또 심하영만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하영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문자의 변형이죠. 문자의 변형. 문자를 약간 틀었다.
심화만이라고 쓰지 않고 영만이라고 썼다. 역자를 붙였다. 여기서도 수족냉이라고 쓰지 않고 영냉이라고 썼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게 뒤집어진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 순리적이지 못하다. 만은 그야말로 그 말대로 하면은 가득 찼다 이런 소리예요. 가득 찼다. 근데 역만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가득 찬 게 아니라 요동한다. 약간의 요동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동한다. 예. 그러니까 역자를 썼을 때는 쓰지 않았을 때보다 증상이 조금 더 심하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추리해서 알 수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상한론이 어려운 거는 이런 거죠. 예. 구토하고 설사하면서 손발이 차다. 예. 그런데 번조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이 괴로울 때는 오수유탕으로 썬다. 예. 자, 여기서도 토리하고 수족 영냉만 하면은 여러분 사역탕으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죠. 사역탕 또는 예, 진무탕으로 쓸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이 조건이 붙은 거예요. 이 번조감으로 막 답답한 겁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토리하고 수족이 골랭하면은 예, 몸이 움직이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잠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한사가 몸에서 요동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얌전할 때하고 그 한사가 예, 요동칠 수가 있다는 거. 예, 그럴 때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이럴 때는 오수유탕을 사역탕 대신에 오수유가 더 강력한 약으로 보입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예. 번조는 이것도 예, 뭐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니죠. 태양병에서부터 번열이 있을 때 계속해서 얘기한 겁니다. 번열 또는 번조는 삼양병에도 있고 삼운병에도 있다. 결국은 육경병에 모두 있다. 이것은 조문에 나와 있는 얘기고 역대 주예가들이 누차 말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확률적으로 번조가 있는 것은 예, 확률적으로 뭐 한 70, 80%가 예, 양병에 있죠. 음병에도 있다는 거. 예.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개지감초탕에서 그 심하기 때문에 욕자득한자 이렇게 손 눌러가지고 가슴으로 자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개지감초탕에서 그 사람이 심하게 해서 욕득한자는 예, 차수자 모심 이런 거 있죠. 이게 가슴을 이렇게 딱 끼고 이렇게 끼어서 눌러주는 거. 예,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또 하나는 체온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예. 무신결에 이렇게 물론 이게 습관적인 경우도 있는데 무신결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심해지면은 책에서는 개지 감초탕을 쓴다고 그랬지만 더 심해지면은 개지는 안 쓰고 건강과 감초를 쓰는 거예요. 거기서 더 심해지면은 부자를 쓰는 겁니다. 그게 사역탕이에요. 예. 그러니까 행동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반대로 번조증이 심해도 여러분 번조증이 심하지 막 답답해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수족이 영냉하면서 그랬을 때는 얼마든지 부자재를 쓸 수가 있다는 거. 아 이게 어렵습니다. 예. 상당한 용기가 필요해요. 예. 자, 특히 죽고 싶다, 죽을 지경이다라고 기록한 것은 극증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표현을 우리가 그냥 쓴 게 아니라는 거. 예. 아주 심각한 증상이라는 거. 수족이 영냉하고 번조한 경우 간혹 가다가 예, 수중 유혈로 그 울체대에서 예, 눌려 있는 경우, 열이 꽉 차가지고 눌려 있는 경우, 그로 인해서 예, 울체대에서 그로 인해서 열이 예, 흉중의 열이 바깥으로 배출되지 못할 때 수족 영냉한 경우가 있다 그랬죠. 예. 그때도 상황에 따라서 변비 성향이 있을 때는 승기탕을 쓰지만은 복만하고 그럴 땐 승기탕을 쓰지만 단순히 흉중에서 후세방으로 대표적인 게 예. 사심탕 같은 거, 예. 황련, 황금, 황백 이런 거 쓰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으로 황련, 황금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죠.
탈증이 있을 때는 백고탕 위로 넘어간다든가.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증상에 따라서 처방을 바꿔 나가면 되는 거죠. 예. 이 많다 그랬죠, 여러분. 현대인들한테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서 손발이 뜨거운 사람도 있는 반면에 손발이 찬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예. 그럴 때 가벼운 증상일 때는 얼마든지 치자 같은 약을 써도 된다. 예. 치자, 승마 이런 약을 쓸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므로 그 증상을 반드시 살피고 그리고 그 병증이 어떠한 과정으로 인해서 발생되었는가를 확인한 연후에야 우리가 낭패를 모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다릅니다. 예.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거는 예, 저도 항상 고민합니다. 야, 이건 뭐 예. 예. 어떨 때는 저도 예,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만큼 판단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의학적인 그러니까 기계학적으로 그런 것이 많이 현대는 예, 양방에서도 많이 발견되어 가지고 약을 쓰지만 똑같은 증상이라 하더라도 우리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마다 여기를 이 현상에 대해서 대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 자, 뇌경색이 어떤 사람이 왔어요. 뇌출혈이 왔다. 뇌출혈이 왔다. 이거에 대해서도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 양방은 어떻게 보면은 예. 치료하는 방식이 우리보다 예. 좀 단순하죠.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예. 후유증으로 인했을 때 치료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 예.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예, 책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예, 확인하는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문자적 해석이 왜 중요하느냐? 임상에 별로 가치가 없는데 자꾸만 훈련을 쌓다 보면은 그래서 숙지하고 또 숙지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환자를 볼 때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이 어떠한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 경험이 축적되다 보면은 상한론에서 왜 이와 같은 식으로 얘기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자,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런 말 앞에다 쓸 때 대체적으로 이런 게 확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대범이나 범은 똑같은 말이고 이거는 확률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런 소리, 확률적으로 보통 이런 소리죠. 네, 대체로 또는 보통, 보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상한론 조문에서 제가 유명한 조문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범병, 변병, 약발한, 예. 약발한, 약토, 약하지, 예. 이런 건 나왔잖아요. 대표적 범병에. 이 범이 뭐죠? 범이 예. 일체의 병증이라는 거예요. 육경, 태양병, 양면병, 소양병 따지지 말라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태양병이다, 양면병이다, 소양병이다 이와 같은 글을 쓰는 방식보다 훨씬 오래된 방법론이라는 거. 그러니까 범은 일체의 병증에 이런 소리예요. 표리도 묻지 말고 허실도 따지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외감이다, 잡병이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런 소리예요. 범자에는. 예. 무조건 발안하고 토하고 합법을 쓴다 이런 거죠. 예. 범이 그렇게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 사람들이 이런 거 썼을 때는 확률적으로 대체적으로 구토하고 설사하고 손발이 차고 번져한 경우 보통이라는 거죠. 건강, 부자, 탕. 건강 두 가지만 또 거기에다가 그 감초가 들어가면 사약탕이 되는 거죠. 예. 이거 플러스 감초. 우리가 맨날 쓰는 약 아닙니까? 감초 건강 같은 경우 쓰는 거죠. 거기에 이와 같은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예. 번조도 치료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무서워서 못 쓰죠. 예. 사역탕은 복부가 이게 촉진을 했을 때, 손을 댔을 때 약간 물렁하다 이런 소리죠. 예. 연약하다. 그래서
심화 부위에 뭔가 이렇게 저색되어 있는 거야. 막혀 있는 것이 없으니 이것으로 이럴 때 구토와 설사, 권랭이 위주가 되어진다. 네. 반면에 오수유탕은 심화 부위가 여러분 뭔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데 거기에 뭔가가 매달려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심화 비색뿐만 아니라 뭔가 어떤 물건이 꽉 뭉쳐 있는 거, 막혀 있는 것 같은 있다는 거예요. 흡사 흉욕고만하고 비슷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그 구토가 또는 역기가 위주가 된다. 역기나 구토는 같은 뜻이겠죠. 구토와 역기가 위주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탕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토하고 설사, 특히 설사가 위주가 되는 거 손발이 찬데 반면에 오수탕은 이 구토와 사실은 여기서는 안 되지만 두통 그리고 가래와 침을 발작적으로 잘 뱉는 경우 답답하니까 뱉는 거죠. 이때 이것이 한수가 비색하다. 여기에 흉중 부위에 흉 부위에 비색한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 이것도 여러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따지려고 해서 그러는 건데 자 심화 비색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사역탕을 쓰지 말라는 법은 없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수유를 쓰는 게 훨씬 좋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흉욕고만 가운데 또는 흉욕고만에도 여러분 소시오탕에도 흉욕고만하고 신번 희구가 있잖아요. 구토증이 있잖아요. 오수유탕도 구토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구토증을 호소하고 하기 위해서 한의원에 오는 경우는 없죠. 현대에 들어서는. 근데 간혹 가다가 머리 아프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두통. 이때. 그때는 오수유탕을 한번 써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럴 때는 한번 환자들한테 이런 증상을 통해 가지고서 이런 게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한번 복진을 해보고 좀 뭐랄까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뭐 쉽지 않죠. 은병, 뭐 양병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임상을 뭐 몇십 년 했어도 결코 그렇게 이거는 뭐다 이렇게 과감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씩 오수유탕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수유탕을 써가지고서 아주 정말 오래된 그 두통으로 고생한 환자를 고친 경험이 있어요. 정말 오수유탕이 정말 잘 됐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한번 노인네한테 썼는데 그때는 효과를 못 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